메가더, 그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다. 결국 그 모든 것에 젊은 병사들의 피해 대가가 지불되었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5편 메가더의 군대 그리고 알몬드와 스미스 미10군단 메가더의 친위부대. 장진호 전투에는 미 해병 1사단, 한국인 가투사병이 포함된 미 육군 7사단 소속 1개 연대 전투단과 영국 해병 41코만도 등 총 3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유엔군은 한국군과 미 8군, 미 10군단 등을 합쳐 약 42만 명 정도였죠. 그 중에서 동부전선의 미 10군단의 병력은 미군과 한국군을 합쳐 10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병력은 대략 동부전선의 중국군 구병단과 비슷했었고 화력은 압도적이었으며 항공지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을 볼까요? 중국군의 지휘관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으며 이미 미군의 약점과 전략을 철저히 분석한 경험 많고 용맹한 펑도와이와 승수린이었습니다. 반면 유엔군의 지휘라인의 정점에는 적을 얕잡아보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 무조건 진격만 외치던 메가더와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알몬드와 윌러비 등 전근대적이고 무능한 군인들의 카르텔이 있었죠. 한국전쟁 초기부터 미 8군 사령부가 유엔군의 지상전투사령부 기능을 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인천 상작전에 대비해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 10군단은 육해공 통합군 사령부인 유엔군 사령부의 직할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탈환 이후인 9월 28일부터 10군단이 미 8군으로 배속되길 바라던 워커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메가더는 독단으로 미 해병대를 포함한 10군단을 예비로 전환해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직할부대로 다시 배정해버렸죠. 그것은 아마도 언론에 민감한 야심가였던 메가더가 자신의 공명심과 대중의 종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0군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 알몬드는 메가더의 정보참모 찰스 윌러비 소장 등과 함께 메가더의 대표적인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는 참모회를 싫어하는 메가더의 성격을 간파하고 대신 모든 필요한 사항을 형형색색 3차원 도표 등으로 작성, 보고하는 방식으로 메가더에게 특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메가더의 후계자로까지 불리게 되었죠. 메가더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알몬드는 전쟁의 신속한 종교를 명분으로 동부전선에서 10군단 예하부대에게 끊임없이 회석 진격을 독려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인 메가더의 의중을 충실히 따르려는 그의 맹아적 속성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서부전선에서 압록강을 향해 진군 중인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알몬드뿐만 아니라 메가더 사령부에는 태평양 전쟁 시절부터 메가더를 보좌했던 오래된 측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필리핀이 함락당할 당시에 사람들이 바탄반도의 갱든이라고 부르던 그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의 부하들 말입니다.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퇴역군인들의 글에는 무리하게 진격하라고 명령한 알몬드를 욕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꼭두각시 인형이었습니다. 그냥 메가더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10군단의 선봉은 미해병 1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몬드가 지휘하는 10군단 내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미해병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해병소장과 10군단장 알몬드가 사사건건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전 수립부터 시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의 이유는 한마디로 육군과 해병대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의 문화 차이로 요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성품과 경력에도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알몬드는 동부의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1, 2차 대전을 모두 체험한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은 육군의 엘리트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2성급 부대였던 미 92사단을 지휘했었는데 당시 사단에 다수 포함되었던 흑인 병사들을 몹시 차별했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으로 패배한 전투에서도 패배의 원인을 흑인 병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치졸하고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동료들의 평판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는 그다지 뛰어난 전공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2차 대전 당시에 나름 전투를 경험하긴 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초기 그는 해병 포병대의 105mm 곡사포 진지를 검열하던 중 고지 후사면을 폭격하기 위한 곡사포의 높은 고각을 보고 해병 7연대장 리천베고 대령에게 해병대가 항공고사포를 여기까지 가져온 줄 몰랐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 해병대원들을 어이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부의 UC 버클리 출신으로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한 백발의 신사 또는 인자한 교수님이라고 불리던 올리버 스미스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의 교전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동양인들의 전투 의지에 대해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게다가 스미스는 적진에 상륙한 이후 부대원들과의 단합과 결속을 통하여 안전한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에 전진하는 것만이 생존의 지름길이라는 점과 특유의 전통적인 거친 해병대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돼 있었죠. 때문에 해병대가 육군의 예하부대로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육군 교류에 의하여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가를 떠나서 알몬드는 상관이었지만 지휘계통으로 스미스를 누리려 하지 않았고 스미스 또한 신령에 의해 부대를 주의했지만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이 둘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은 자신의 집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제대로 된 군인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말입니다. 미칠사단, 명문사단의 구료. 당시 데이비드 바 소장이 지휘했던 미칠사단은 총검사단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매우 인연이 깊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미칠사단의 사단가가 아리랑이기도 하죠. 1차 세계대전 때도 참전한 유서 깊은 부대이며 2차 세계대전 때는 필리핀 레이테만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활약했었습니다. 일본 패망 이후에는 1949년까지 남한에서 군정부대로 주둔하다가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일본 홋카이도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해병 1사단과 함께 미식군단을 구성하여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에 참가했고 이후 한국에 계속 주둔하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차출되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다양한 지원부대가 존재해 병력이 2만 5천 명에 달하던 미해병 1사단에 비해 육군부대였던 미7사단은 해병대와 편제는 같았지만 단위부대당 전투병력은 전반적으로 해병대보다는 적었습니다. 이 같은 상대적인 전투병력 부족은 장진호 전투에서 미해병 5연대의 진주를 인수받은 미 31연대 전투단이 새로이 방어 진지를 구성할 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장진호 전투에서 미 육군은 앨런 맥클린 대령이 지휘하는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 즉 맥클린 임무부대만 참가했는데 설상가상 그때까지 부대 직결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맥클린 대령은 일본에서 1년간 7사단 32연대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서 당시 32연대 1대 대장이었던 페이스 중령과는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후 그는 미8군 작전참모부 선임 장교를 거쳐 장진호 전투 2개월 전에 31연대장으로 새로 부임한 상태였었죠. 먼저 31연대 전투단은 장진호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을 지나고 있던 돈페이스 중령이 지휘하는 미 7사단 32연대 1대대를 임시 배속받아 먼저 선발대로 미 해병 5연대가 진출한 장진호 동안 지역을 11월 26일까지 긴급하게 인수하고 이후 이 지역으로 31연대 전투단 본대가 도착하면 교대 후 페이스 부대는 부전호 방향으로 북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미7사단은 알몬드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17년대는 흥남에서 북쪽으로 160km를 진격하여 11월 21일에 이미 압록강의 해산지까지 도달한 상태였고 32연대 본대는 11월 4일에야 이안에 상륙하여 겨우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클린 임무부대의 나머지 병력이었던 31연대 2대대는 아직 흥남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었죠.
원래 계획은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를 동서로 감싸면서 북진하기로 했었지만 도중에 작전 계획이 바뀌어 서부 전선의 미 8군과의 신속한 연결을 위해 미 해병 1사단은 장진호에서 급하게 서진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장진호 동쪽을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이 후속하여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지역을 지나 압록강으로 가고 있던 운 나쁜 페이스 중력의 미 7사단 32연대 일대대가 있어서 일단 선발대로 이들부터 동원됐던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 전에 일본에 주둔하던 미 7사단은 이미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 중인 미 육군 3개사단의 장교와 사병들을 채워주는 보충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미 7사단은 타사단으로 전투 경험이 많은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고참병들을 상당수 전술시키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전투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의 후위 부대로 미 7사단이 선정되자 급하게 병력을 보충한답시고 타사단보다 더 많은 사단 정원의 50%에 달하는 8,600명의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카투사들을 충원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장진호 전투에서는 한국군의 단위 부대가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의 한국인 카투사들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죠. 미육군 부대인 7사단 31년대에 배속된 800여 명의 카투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7사단 32연대에도 다수의 카투사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32연대 1대대, 즉 페이스 부대는 원래 카투사가 500여 명이었으나 장진호에 도착할 무렵 300명까지 줄었음에도 각 소총소대는 여전히 45명에서 50명 이상의 카투사가 배정돼 있어서 카투사 병력이 각 중대 병력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11월 24일 기준으로 미 7사단 내 카투사는 6,794명이었고 이를 포함한 사단 총병력은 16,0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장진호 동쪽의 31연대 전투단위 병력은 제때 도착하지 못한 대대를 제외한 미군과 카투사를 합쳐 약 3,000명 정도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족한 미군의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생겨난 카투사. 1950년 8월 16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313명을 시작으로 고작 초단기 훈련만을 받은 초창기 카투사들은 일단 전투력은 고사하고 당시 일본에 주둔 중이던 일반적인 미육군 병사들보다 더 사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군과의 언어 소통 또한 전혀 되지 않아 전투원으로는 별 쓸모가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대우도 제대로 못 받았고 대부분 군번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전쟁에서의 카투사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과 중국군, 한국군을 식별 통역할 수도 있었고 포로신문, 수색정찰, 단약 및 무거운 병기류 운반 등도 도맡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전투에도 직접 참가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용감한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쌓아올린 모든 전공에는 이렇듯 카투사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사망률이 특히 높았던 카투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총 4만 3천여 명이 활약했고 이 가운데 9천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카투사들도 장진호 동쪽에서 비극적으로 괴멸버린 7사단의 미군들과 함께 875명이 실종 또는 전사하고 겨우 200여 명만이 미해병 1사단이 있는 하갈우리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50년 만에 한파가 몰아닥친 개마원에 파견된 맥클린 특대 등 육군 부대들은 알무드의 독촉에 두서없이 급하게 이동한 관계로 평소에는 해병대보다 훨씬 풍부한 보급을 받았던 미육군이었음에도 난로는 고사하고 막사시설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병사들의 개인 방한장구 또한 제때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장군은 그 불쌍한 육군지휘관이 나에게 방한회투나 다른 월동 장비를 얻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봐, 우리도 방한회투가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방한 장비의 부재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통신 장비의 부실이었습니다.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은 장진호 참전 기간 내내 부대 간 통신 두절 상태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향후 부대 존폐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